조선 중기, 경상도 안동의 유서 깊은 한 양반 가문에서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디 내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내년이 무슨 염치로 아직 이 집에 붙어있단 말이냐. 매서운 칼날 같은 시어머니의 눈빛 아래 젊은 과부 이서윤은 굶주림에 지쳐 흐느끼는 두 아이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8살 된 딸 은하와 5살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날, 서윤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정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가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쿵 하고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동서인 박 씨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을 끝자락의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곧 기적이 일어날 것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25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지 벌써 3년. 아이들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그럭저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지난 가을, 남편의 동생이 새 장가를 들면서부터였습니다. 새 동서 박 씨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친정의 배경 또한 든든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안채 살림을 정성껏 돌보겠나이다. 박 씨가 시댁에 들어온 순간부터 서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관심과 애정은 새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문에 제대로 된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박 씨는 참으로 현명하고 슬기로워 보여. 칭찬 속에 박 씨의 위세는 날로 높아졌고 서윤과 그녀의 아이들은 집안의 짐짝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배고픔을 참지 못한 아이들과 부엌에 들어서자 박 씨가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형님, 아이들이 또 부엌을 어지럽히네요. 요즘 곡식도 귀한데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서윤은 말없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왜 밥을 못 먹어요? 배고파요. 딸의 작은 물음에 서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냉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어느 날 서윤을 따로 불러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듣거라. 이 집에서 밥을 축내려거든 그만한 몫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새아기는 바느질이며 살림이며 못하는 것이 없는데 내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어머님, 제가 더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제발. 하지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 민준이가 열이 펄펄 끓으며 앓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급히 미음을 끓이려 했지만 박 씨가 막아섰습니다. 형님, 지금 쌀이 얼마나 귀한데 함부로 쓰려 하십니까? 어머님의 허락은 받으셨는지요?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네. 제발 이것만이라도 먹여야 하지 않겠는가? 아픈 것은 안타깝지만 집안의 규율은 지켜야지요. 결국 서윤은 찬물에 식은 밥을 말아 아픈 아들에게 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뜨거운 이마를 짚으며 서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의 기침이 밤새도록 이어지자 온 집안이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서윤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내 자식 놈의 기침 소리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다. 이래서야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있겠느냐? 어머님, 저러다 혹여 전염병이라도 돌면 어쩝니까? 저희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그날부터 서윤과 두 아이는 찬바람이 스며드는 사랑채 구석의 작은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한 달이 흐른 어느 날, 시어머니가 냉정한 얼굴로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 결정을 내려야겠다. 이 집에서는 더는 너희와 함께 살 수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어머님,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시끄럽다. 이미 충분히 참았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내 손으로 직접 내쫓을 것이니라. 그날 밤 서유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유품인 낡은 책 한 권을 작은 보따리에 쌌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걱정 말 거라, 아가. 이 어미가 너희들을 위한 좋은 곳을 찾아낼 것이니. 다음 날 새벽, 세 식구는 차가운 어둠을 뚫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나절을 꼬박 걸어 도착한 곳은 돌투성이 황무지에 허물어져가는 오두막 한 채였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우리 여기서 살아야 해. 그래, 아들아. 이제 여기가 우리의 새 집이란다. 우리가 힘을 합쳐 멋진 곳으로 만들어보자.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에는 찬바람이 드나드는 큰 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유는 아이들과 함께 오두막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유는 오두막 뒤편 언덕에서 이상한 흙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곳의 흙과 달리 유난히 검고 손에 쥐어보니 찰지고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물을 조금 묻혀 주무르니 마치 찰흙처럼 모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친정 아버지는 평생을 흙과 함께한 도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서윤아, 좋은 흙은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이란다. 그런 흙을 만나면 사람의 운명도 바뀔 수 있는 법이지. 서유는 그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어 오두막으로 가져왔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흙으로 뭘 하시려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 그릇을 만들어 보려고 한단다. 서유는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흙을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모양을 잡아도 금세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계속 해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들도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고된 일이었지만 세 식구가 함께하니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그릇다운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거칠고 투박했지만 물을 담을 수는 있었습니다. 성공이다.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정말로 그릇이 되었구나. 아이들도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서유는 더 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 흙으로 제대로 된 그릇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족의 살 길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서윤의 진정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흙을 파고 밤에는 등불 아래에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제법 모양이 잡힌 사발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발을 들고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물건을 팔러 나선 길이었습니다. 사발 사세요. 직접 만든 튼튼한 사발입니다. 한번 보고 가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사발을 들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허, 이게 무슨 흙으로 만든 것이기에 이리도 감촉이 특이한고? 참 좋구나. 얼마면 되겠느냐? 20푼만 주시면 됩니다. 할머님. 할머니는 흔쾌히 돈을 내고 사발을 사갔습니다. 서윤의 첫 판매였습니다. 그 돈으로 쌀과 작은 고기 한 점을 사서 돌아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얘들아. 이 어미가 드디어 사발을 팔았단다. 오늘 저녁은 쌀밥에 고깃국이다. 아이들의 환호성에 서윤은 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더욱 열심히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녀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어 사발뿐 아니라 작은 항아리와 물단지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의 반응도 좋아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만든 그릇에 물을 담으면 오랫동안 시원하게 보관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여름이 되자 물단지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보시오. 나도 그 신기한 물단지 하나만 주시오. 옆집에서 쓰는 걸 보니
물맛이 정말 다르더군.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늘어났지만 수작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서유는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털어낡은 중고 물레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물레를 다루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수없이 실패를 거듭한 끝에 한 달 후에는 물레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레로 만든 그릇들은 훨씬 균형 잡히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항아리는 정말 예술품 같구려. 모양이 어쩜 이리도 고운지. 가을이 되자 서윤의 명성은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그릇을 사러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품질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그릇은 망설임 없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머니, 이 그릇은 멀쩡해 보이는데 왜 버리세요? 아까워요. 은하야, 우리가 파는 그릇은 사람들이 매일 쓰는 소중한 물건이란다.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온전히 담겨야 하는 법이야. 그런 정성 덕분에 서윤의 그릇은 믿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비단 옷을 입은 한 상인이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온 최상인이라고 하오. 당신이 만든 그릇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왔소. 최상인은 서윤의 작업장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로 대단한 솜씨여. 이런 훌륭한 그릇이라면 한양에서도 큰 인기를 끌 것이오. 혹시 대량으로 납품이 가능하겠소? 우선 100개 정도를 주문하고 싶소.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양이라니, 그리고 100개라니. 그것은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최상인은 계약금으로 은자 10량을 내놓았습니다. 서윤은 생전 처음 만져보는 큰돈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서윤은 밤낮 없이 그릇 만드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고 좋은 흙도 점점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이웃마을의 한 가난한 도공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박도공이라고 합니다. 부인, 제가 부인의 일을 좀 도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술을 가르쳐 주신다면 굳은 일은 제가 도맡아 하겠습니다. 서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박도공은 성실했고 두 사람이 함께 일하니 작업 속도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약속한 날, 서윤은 완벽하게 완성된 그릇 100개를 최상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오. 약속을 지켜주어 고맙소. 다음 주문은 200개로 하고 싶소이다. 그러나 성공과 함께 시기와 질투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동서 박 씨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형님 아니세요? 요즘 도자기 만들어 큰돈을 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우리를 내쫓은 게 아주 좋은 일이었나 봐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겸손하시기는. 우리 시어머님 생각은 조금도 안 나시나 보죠?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에는 다른 도공들이 때로 몰려와 항의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다 망치게 생겼소. 한양 상인들이 당신 그릇만 찾으니 우리 살 길이 막막하단 말이오. 논란이 커지자 마을 어른까지 나서서 그녀에게 양보를 권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서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최상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소. 아니, 큰 복이 터졌소. 한양에서 연락이 왔는데 궁궐에서 당신의 그릇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소이다. 궁궐에서요. 그렇소. 임금님께서 쓰실 그릇을 만들라는 어명이 내려올지도 모른단 말이오.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궁궐이라니. 조선의 임금이 자신의 그릇을 쓴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궁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임금을 모시는 내시가 정중한 태도로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대가 이서윤이라는 도공인가? 임금께서 친히 그대의 그릇을 보고 싶어 하시니 내일 새벽쯤을 꾸려 한양으로 갈 준비를 하게. 다음 날 서윤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작품들을 싣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의 웅장함에 압도된 그녀는 마침내 임금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대가 만든 그릇들을 과인에게 보여주겠느냐?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그릇을 꺼내 보였습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그릇들을 살피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실로 훌륭하구나. 이 그릇에서는 단순히 흙에 좋고 나쁨을 넘어 만든 이의 정성과 혼이 느껴진다. 전하. 소인은 그저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뿐이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이런 명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진정한 장인의 마음이로다. 내 그대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나 하겠다. 임금은 왕실에서 사용할 그릇 한 벌을 만들어 달라며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대의 인생 이야기를 그 그릇에 담아보거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뀐 그 마음을 과인이 볼 수 있도록 말이다.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녀는 쫓겨났던 차가운 겨울의 절망을 표현하기 위해 어두운 청회색 흙을 섞었고 아이들과 함께 했던 따뜻한 희망을 담기 위해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릇의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햇빛을 받으면 은은한 금빛이 도는 특별한 유약을 개발하여 그릇에 발랐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다시 궁궐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그릇을 선보이는 순간 전각 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그릇에 비치자 은은하고 신비로운 금빛이 퍼져나갔습니다. 아름답도다. 실로 아름답구나. 이 그릇에는 그대의 영혼이 담겨 있구나. 이 나라에 그대와 같은 장인이 있다는 것이 과인의 자랑이다. 임금은 서윤을 조선 최고의 도공으로 인정하며 넓은 땅과 집, 그리고 왕실 전용 도공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하사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 박 씨가 그녀를 찾아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얘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부디 우리를 용서해다오. 어머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모두 지난 일인 것을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시댁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이야기는 흙으로 기적을 만든 과부라는 제목으로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왕실 도공이 된 후에도 그녀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술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쳐주며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가을날, 서윤은 이제 할머니가 되어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만드신 그릇은 어떤 모양이었어요? 그건 말이다. 아주 투박하고 못생긴 사발이었단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릇이었지. 왜요? 왜 제일 소중했어요? 그 사발이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란다.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준 소중한 그릇이었지. 서윤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순간이 온단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란다. 세월이 흘러 서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굳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으며 그 씨앗을 키워 거대한 나무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것을 그녀의 삶이